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만 2,883명으로 전날보다 5만 명 가까이 늘어 화요일 기준 10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면역력을 갖추려면 다음 주까지 개량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병원이 아닌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난 11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이 해당되는데 정부는 수험생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서 시험장 수를 당초 계획의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중등 예산으로 쓰였던 교육세 3조 2천억 원을 이관해 논란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과의 접점 사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이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서 5,20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미국 40개 주와 합의했습니다. 구글은 이용자가 위치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해서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생활 침해 의혹을 받아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전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2차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로 방류 전 제거할 방사성 물질의 종류 등을 확인하고 방류에 사용할 해저터널 공사 현장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2,8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만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다 14,0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7만 명을 넘은 것은 61일 만이고 지난 9월 14일 이후 62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9월 6일 이후 10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7만 2,833명, 해외 유입은 5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12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9,748명입니다. 네,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현재 우세종인 BA5를 기반으로 만든 개량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면역력을 갖추려면 다음 주까지는 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화이자의 BA45 기반 이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병원입니다. 접종 첫날 이 병원의 BA45 백신 예약은 전체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의 75%에 달했습니다. 선택의 이유로 현재 유행 우세종인 BA5를 토대로 개발됐다는 점을 꼽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화이자 BA4, 5가 이제 이번 12월에 유행하는 거에 대비한 거라 그래서 일부러 날짜 맞춰서 예약을 했어요. 면역 저하자는 게 나이 든 사람들 이게 맞는 게 좋다고 권장하는 게 뉴스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예약을 먼저 했다가 취소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오게 됐어요. BA45 백신은 동물 실험에서 BA4와 5에 대한 감염 예방 능력이 기존 백신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하면서 국내 점유율도 오르고 있는 BQ 계열 변이에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여름과 달리 겨울에는 면역력이 더 떨어져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만큼 고위험군은 적극적으로 추가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령층의 독감 백신 접종률이 77%에 이르는 반면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률은 11%로 매우 낮아 시급히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마 2만 7천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00배가 넘는 것이죠. 근데 이 100배가 넘는 치명률을 가진 병을 예방하지 않고 독감에 더 지금 집중해서 예방을 한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고령층 중에서도 70세 이상은 100%가 접종해야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뒤 2주는 지나야 충분한 면역력이 갖춰지는 걸 고려하면
다음 주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12월 본격적인 유행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어제 8차 전체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건강 취약계층에 저조한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백신 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지만 사망자의 25%가 발생하는 감염 취약시설과 사망자의 95%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추가 접종 독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도 병원이 아닌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확진자 별도 시험장의 수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했는데요. 수능 전 수험생들이 주의할 점 김연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벌써 세 번째 코로나19 유행 속 치러지는 수능입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시험장에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준수해야 하고 입실 전 체온과 증상 확인 시간을 감안해 여유를 두고 시험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엔 시험장에서 받은 종이 칸막이를 책상에 직접 설치한 뒤 식사합니다. 감염 우려로 정수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물과 음료 등 마실 것도 넉넉히 챙겨야겠습니다.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수능 이후로는 처음으로 확진된 수험생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병원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고 확진이 아니더라도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으면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다시 또 이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잘 분리돼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금 분리 시험장 수도 충분히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시험 전날 밤엔 준비물을 확인해 가방을 미리 싸두는 게 좋습니다. 수험표를 나눠주는 예비 소집일엔 반드시 참여하되 격리 중이라면 가족이나 담임 선생님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는 절대 반입할 수 없는데 휴대전화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 가져온 게 있다면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전자시계는 금지돼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종료 벨이 울리기 전에 답안지 체크를 끝내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가 종료 뒤 답안지 작성이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정부가 유초, 중등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돌려서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편성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해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11조 2천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고등평생교육 분야 예산 8조 원에 유초중등 예산으로 쓰였던 교육세를 이관해 확보한 3조 2천억 원에 더해서 대학 혁신과 지방대 집중 육성, 교육 여건 개선과 미래 교원 양성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논란이 많은 교육세 이관과 관련해 유초중등 교육과의 접점 사업에 집중 지원하겠다며 교육청, 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 인재 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전에 처음으로 문을 여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개원이 연기되면서 중증 장애 아동들의 치료와 교육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전시가 병원 명칭에 후원 기업 이름을 뺀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공공성 훼손 우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70병상 규모로 대전에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돌봄교실과 파견학급 등을 갖춰 중증장애 아동들이 재활치료와 학교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공정률은 82%. 애초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지만 공정률이 계획에 못 미치면서 개원은 내년 3월로 연기됐습니다. 속이 타는 건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입니다. 두 차례 개원 일정이 미뤄진 데다가 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나 학사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곳저곳 떠돌지 않고 치료를 하고 싶은데 세부적인 사항들이 설명을 해주는 것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근데 무턱대고 딜레이만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병원 명칭이 대전 세종 충남 넥슨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00억 원을 기부한 업체 이름을 넣기로 한 건데 지난 3월 후원기업 명칭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된 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습니다. 국비 지원액보다 이상으로 기부 시에 그 기업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지침이 변경이 돼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에 대한 존중 필요성도 종합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또 올해 초 밀실협약 등으로 논란이 된 협약서는 후원업체와 수정해 다시 체결했다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가 후원기업 이름을 빼겠다고 발표했다가 10개월 만에 번복하면서 시민단체는 또다시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넥슨이란 이름을 거는 것이 이후에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아까지 하시는데 저는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넥슨의 이름을 거는 순간 넥슨 말고 다른 기업들이 여기 병원에 후원을 할까요? 대전시는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일주일 안으로 세부적인 이용 안내 등을 통해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병원 운영의 공공성이 중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남부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주요 식소원인 동복호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인데요. 이대로라면 30년 만에 광주 지역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온 지면에 덤불이 가득합니다. 언뜻 보면 드넓은 들판 같지만 광주 시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지입니다. 가뭄이 지속하면서 바짝 말라버린 겁니다. 극심한 가뭄에 수위가 내려가면서 수몰 전에 만들어진 다리까지 훤히 드러났습니다. 상류로 올라갈수록 메마른 정도는 더 심각해집니다. 절벽에 남은 검은 띠는 가뭄 전에 얼마나 많은 물이 차올랐었는지 보여줍니다. 광주 동구와 북구에 물을 공급하는 동복댐 저수율은 32%로 최근 10년 새 평균 저수율 70%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한 1년 전부터 가뭄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보시다시피 저쪽에 보시면은 선까지 만수가 됐었는데 차츰차츰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물이 거의 바닥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난히 비가 적게 내린 탓이 큽니다. 동복댐을 기준으로 올해 680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평년 대비 43%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처럼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물 사용량도 그대로라면 내년 3월에는 동복댐이 고갈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광주 지역에 제한급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께서 샤워하는 시간을 20% 줄여준다든지 그다음에 세탁기, 그다음에 설거지하는 물을 20% 줄여준다면 저희가 제한급수 가지 않고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물 절약 캠페인과는 별개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영산강 물을 끌어오는 등의 가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전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2차 검증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을 방문한 이번 조사 인원에 IAEA 직원과 함께 한국과 미국, 중국 등 11개국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AEA의 일본 방문 조사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조사는 18일까지 진행되며 방류 전 제거할 방사성 물질의 종류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16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사용할 해저터널 공사 진행 상황도 점검합니다. 조사단은 이번 검증 결과를 내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 전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미국 40개 주와 합의했습니다. 코네티컷주를 비롯한 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이와 관련한 조사 해결을 위해서 3억 9,150만 달러, 한국 돈 5,20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했다는 의혹으로 주 정부의 조사를 받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검색 엔진 부분에서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구글은 위치 정보를 수집해 각 이용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2인자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아마도 느린 속도의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것이 곧 적절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로 낮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지만 금리 인상과 관련해 추가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서 통화 긴축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단서로 달았습니다. 지난주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 데 이어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이번 주부터 약 10,000명을 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아마존이 실적 부진 우려에 결국 인력 구조 조정의 칼을 빼들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주부터 약 10,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마존 직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 세계 총 150만 명으로 감축 대상은 전체의 1%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입니다. 아마존이 고용 중단에 이어 인력 감축에까지 나선 것은 4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I think dark times in tech. We're seeing it at Amazon, Apple, Microsoft, and others. The clock struck midnight on hypergrowth. And now you're seeing the cuts across the board. 아마존 창업자이자 세계 4위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현지 시간 14일 방영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 있지 않더라도 곧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리스크를 가급적 줄이고 현금을 손에 들고 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베이조스는 또 자신의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의 중대 문제를 끝내는 방법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해결과 정치지형 통합에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돈 165조 원으로 추산되는 재산을 가진 베이조스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한때 세계 3위에 달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건 물론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발 위기에 국내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건 FTX 거래소를 직접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규모는 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국내와 달리 레버리지나 선물 투자가 가능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미국 FTX 홈페이지를 찾아가 이용해온 겁니다. FTX가 발행한 코인인 FTT에 직접 투자한 사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코빅과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3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데 FTT 가격은 지난 7일 3만 원대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두 투자금을 크게 잃거나 아예 회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6일부터는 국내 거래소엔 거래가 중지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 코인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게임 회사 컴투스의 불똥이 튀었습니다. 올해 3월 FTX의 자체 가상자산을 상장했는데 FTX 파산 신청 소식에 주가가 하루 만에 14% 넘게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둘러싼 불안 심리도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자 국내 거래소들은 투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의 현금과 자산은 안전히 보관되고 있어서 지급 불능 사태는 없을 거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모두 토큰에 대한 인출 요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FTX 등 해외 거래소와는 달리 고객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미 루나 테라스트를 겪었던 만큼 금융당국은 FTX 파산 신청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점검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4,7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독일 내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헤리티지 펀드. 지난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약 2,000명에게 모두 4,88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고 투자금의 97%에 달하는 4,746억 원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펀드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관건은 중요 내용에 착오가 있는 사실상 사기 상품으로 인정해 계약을 취소할지, 금융사들이 제대로 상품 내역을 알리지 않고 판 불완전 판매로 볼지입니다. 계약 취소가 적용될 경우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불완전 판매의 경우 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집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유사한 경우인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로, 디스커버리와 이탈리아 헬스케어는 불완전 판매로 각각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판매사가 현지 시행사에 대한 기초적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선수의 담보 투자로 명시되어 있고 사모펀드라는 사실은 판매사에서 숨겼기 때문에 인지할 수도 없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헤리티지 펀드 피해 구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조만간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재난이나 참사, 범죄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아도 관련된 장면이 끊임없이 떠오르거나 자신에게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바로 간접 외상의 증상입니다. 최근엔 각종 SNS나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참사 현장이 여과 없이 쉽게 노출되면서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한길 사람 속은에서 간접 외상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